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4연패라는 최악의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팀 스포츠의 특성상 팀의 경기력이 안 좋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개개인 선수의 퍼포먼스도 좋아 보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4연패의 기간 동안 페널티킥 하나, 필드골 하나 이렇게 총 2골을 넣으면서 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손흥민이 부진하다, 또는 심지어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니냐 라는 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인데 31살이면 에이징 커브를 논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마다 에이징 커브가 오는 시점은 다 다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이가 31살이 됐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온 게 맞는 건지, 또 최근 팀 경기력이 안 좋은데 팀 경기력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 자체의 경기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도대체 에이징 커브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징 커브는 원래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즉 야구에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선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야구 좋아하는 팬들 중에 수학적 통계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세이버 매트리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와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은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컨디션이 좋은데 내일에 나는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매 경기마다 약간의 등락폭을 갖는 것은 에이징 커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횡보를 거듭하다가 상승하는 그래프도 있고 하락을 하는 그래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내려갈 때 우리가 에이징 커브에 돌입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냐면, 에이징 커브에 대한 학술적인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에이징 커브로 보지 않겠다. 다만 괄목할 만하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것은 에이징 커브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에이징 커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득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은 15-16 시즌인데 그 첫 해에는 4경기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17 시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7 시즌에는 14골, 17-18 시즌에는 12골, 18-19 시즌에는 12골, 19-20에는 11골, 20-21 시즌 17골, 21-22 시즌은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이죠.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안화골절, 월드컵, 스포츠 탈장, 최악의 시즌이었죠. 10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 17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득점왕을 했던 21-22 시즌의 23골을 제외하고 토트넘 커리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득점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 남은 3경기 중 한 골이라도 더 넣는다면 역대 두 번째로 골을 많이 넣는 시즌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프 그 어디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 궤적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골만 많이 넣은 게 아닙니다. 90분당 득점 비율에서도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16-17 시즌에는 90분당 0.61골, 17-18 시즌에는 0.47, 18-19 시즌에는 0.53, 19-20 시즌에는 0.40, 20-21 시즌은 0.49, 21-22 시즌 0.69, 22-23 시즌 0.31, 그리고 현재 시즌 0.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분당 득점 비율로 보면 커리어 역대 두 번째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득점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에이징 커브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시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트는 16-17 시즌은 6개, 17-18 시즌 6개, 18-19 시즌 역시 6개였는데요. 19-20은 10개, 20-21 시즌 10개, 그리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21-22 시즌에는 7개로 좀 줄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6개, 그리고 아직 시즌이 종료하지 않은 현재 시즌에는 현재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서 역대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어시스트 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래프에서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대 어시스트입니다. 기대 어시스트는 16-17 시즌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시즌에는 6.2개, 18, 19 시즌에는 3.6개, 19, 20에는 6.4, 20, 21 시즌에는 8.4, 21, 22 시즌 7.5, 22, 23 시즌 6.5,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3, 24 시즌에는 기대 어시스트 9.1이라는 역대 커리어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아래로 떨어지는 커브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를 찾아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16, 17 시즌 20개, 17, 18 시즌 18개, 18, 19 시즌 18개, 19, 20 시즌 21개, 20, 21 시즌 27개, 21, 22 시즌 30개, 그리고 지난 시즌은 16개, 그리고 현재 시즌 진행 중인데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즌보다는 4경기나 덜 치른 상황에서, 지지난 시즌보다는 3경기나 덜 치른 상황에서 만들어낸 기록이죠. 그러니까 합산 공격 포인트에서도 토트넘 커리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지금 만들어냈고요. 현재 시즌이 아직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은 2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커리어에서의 공격 포인트 또는 90분당 공격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에이징 커브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득점과 어시스트 이런 게 전부가 아니야. 경기력이라는 것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스피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선수가 에이징 커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서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디 애슬레틱에서 에이징 커브에 대한 기사를 기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에이징 커브에 대한 정의와 분석은 이렇습니다. 선수의 플레이 타임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디 애슬레틱은 어떤 근거로 에이징 커브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플레이 타임으로 삼았느냐?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개념이 처음에 야구에서 나왔는데 야구하고 축구는 굉장히 스포츠가 좀 다르다는 거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고 공격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데 축구는 좌측에 뛰던 선수가 우측에 뛸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공격을 들어갔다가 같이 수비도 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동료, 내가 만나는 상대도 계속 수시로 변화하고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 만약에 이 선수를 평가한다면 수비수는 분명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플레이 타임이다. 왜냐하면 에이징 커브를 탔다는 건 노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독이 선수를 선택을 할 때 뭐 전술적인 이유, 뭐 선수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독은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를 경기장에 오래 남겨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길다라는 거는 그 선수의 경기력이 분명히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로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 애슬레틱이 플레이 타임을 계산해서 선수의 피크 그리고 에이징 커브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표만 보면 손흥민 선수의 31살이란 나이는 에이징 커브를 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저것은 평균값입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평균 80점 나왔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80점 받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70점 받은 것도 있고 때로는 100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평균치는 대체적인 성향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선이지 저 평균선에 모든 선수가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레반도프스키라던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저 평균치를 넘어선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저 평균의 맹점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저 평균값에서 충분히 위로도 아래로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디 애슬레틱의 주장을 보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타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16, 17 시즌 2066분, 17, 18 시즌에는 2311분, 18, 19 시즌에는 2048분, 19, 20 시즌 2486분, 20, 21 시즌 3125분, 21, 22 시즌 3022분, 22, 23 시즌 2899분, 그리고 이번 시즌 2680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봤었을 때 네 번째로 많이 플레이 타임을 가져간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3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270분이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 커리어에서 세 번째로 많이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게 되는 시즌이 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은 약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는 아시안컵 때문에 팀을 이탈해서 몇 경기 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뛴 플레이 타임을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나섰을 때 90분당 몇 분을
분을 뛰었는지 이것을 상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온당하겠죠.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평균 플레이 타임은 16, 17 시즌에는 61분, 17, 18 시즌에는 62분, 18, 19 시즌에는 66분, 19, 20 시즌에는 83분, 20, 21 시즌에는 84분, 21, 22 시즌 86분, 22, 23 시즌 81분,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84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서는 손흥민 선수의 매 경기당 평균 플레이 타임도 에이징 커브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래로 꺾이고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이 내세운 과학적인 근거로 살펴봐도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18, 19 시즌까지는 대부분 60분대를 뛰었는데 19, 20 시즌이 되면서부터 플레이 시간이 80분대로 확 올라가거든요. 저기가 바로 이제 포체티노 전과 후로 나뉘는 기점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아끼기는 했으나 출장 시간을 많이 부여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교체티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면서 팀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비중이 매우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골이면 골,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그것도 절대적으로 보건 상대적으로 보건 굉장히 높은 기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프도 아래로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 디 애슬레틱의 방법으로 접근해도 손흥민 선수는 절대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 어디에도 에이징 커브를 논할 수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경기를 보면 안다.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화되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는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것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소파스코어 평점입니다. 소파스코어는 AI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선수의 평점을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세세한 것들이 다 가산점 또는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본다는 건 손흥민 선수의 득점, 어시스트, 패싱 능력, 또 드리블 능력, 그리고 태클 능력, 경합 능력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이 소파스코어의 평균 평점은 과연 하락세를 그리는 에이징 커브를 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전체의 평균 평점은 16, 17 시즌에는 7.0입니다. 17, 18 시즌에는 6.96이고요. 18, 19 시즌에는 7.05입니다. 19, 20 시즌에는 7.08, 20, 21 시즌에는 7.24, 21, 22 시즌 7.50, 22, 23 시즌 7.08,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현재 시즌 평균 평점 7.56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21, 22 시즌의 7.50보다 0.06포인트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의 소파스코어 평균 평점은 커리어 역대 최고입니다. 아래로 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어디에도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를 타고 있다는 징후는, 그 기류는,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면 플레이 타임, 게다가 AI가 평가하는 수많은 요소를 반영하는 이 평균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치달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록을 봤더니 드리블에 대한 기록들은 감소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패스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에이징 커브라고 보기보다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왼쪽 윙 또는 윙포워드로 뛰다가 최근에는 스트라이커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맡게 되는 역할 또 있어야 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패스를 통해서 동료 선수들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부상당할 위험도 적고 체력적인 소모도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패스에 대한 능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패스입니다. 통계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이제 위협적인 패스를 의미하는 건데 상대 골대로 최소한 10야드 이상을 전진시키는 패스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거든요. 17, 18 시즌에는 3.58, 18, 19 시즌에는 3.57, 19, 20 시즌에는 2.58, 20, 21 시즌 2.51, 21, 22 시즌 2.69, 22, 23 시즌 2.46인데 이번 시즌에는 90분당 4.09라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의 프로그레시브 패스를 하고 있어요.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는 볼을 드리블을 치던 패스로 보내던 얼마만큼 상대 골대 쪽으로 많이 전진을 시키느냐를 두고 가산점을 많이 줍니다. 어찌됐건 골을 넣어야 되는 게임이고
골을 넣는다는 것은 공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서 상대 골라인 안쪽까지 전진을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진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전진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롤 자체를 이번 시즌 많이 맞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그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항상 양쪽에 있는 센터백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치달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슈팅 거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윙 쪽에서 달려오다가 대각선으로 컷인해서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중앙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슈팅 거리가 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몸싸움도 해야 되고 안으로 침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슈팅 거리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슈팅 거리가 줄어든 만큼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거리도 역시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드리블 거리로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를 환산하는 것도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다방면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주관적으로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수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손흥민 선수도 사람이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오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